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벌어진 유괴 사건. 유괴범이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중년 이상인 분들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997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서울 잠원동의 뉴코아 백화점 문화센터로 영어 수업을 받으러 오는 초등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현주. 유난히 눈에 띄도록 용모가 깔끔하고 옷차림이 고급스러운 여자아이가 영어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전현주는 여자아이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아이는 수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만을 기다렸던 전현주는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줌마가 아주 재밌는 곳에 데려가 줄게. 같이 갈래? 그 말을 믿고 따라선 순간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그녀의 남편이 과거 인형극을 하며 임대했던 사당동의 한 건물 지하실.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했고 쾌쾌한 냄새마저 풍기는 아주 불쾌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이기도 했죠. 전현주가 납치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간절함 끝에 얻은 딸이었고, 그래서 더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긴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였죠. 지금부터는 나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리의 어머니는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영어 학원에 전화를 걸어 나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당시 영어학원에 다니던 모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리의 행방을 재차 확인합니다. 어떤 아줌마랑 같이 갔어요. 유괴를 확신한 나리의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나리가 학원에서 늦을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아줌마와 함께 갔다는 여러 아이들의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괴범이 반드시 집에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집 전화에 발신 추적 장치를 부착. 부모님과 함께 유괴범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납치 3시간 뒤인 저녁 6시 드디어 유괴범에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딸이 잘 있어요. 나리? 통화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겨야 발신지 추적이 가능했을 텐데 유괴범이 첫 번째 통화를 너무 빨리 끊어버린 나머지 발신지를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차근차근 협박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계속해서 다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한동안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가 돼서야 유괴범에게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준비해. 2천만 원이요? 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최대한 길게 끌었고 발신지 추적에 성공합니다. 발신지는 명동의 한 은행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명동 근처의 모든 경찰들이 빠르게 발신지로 향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고 현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는 정보를 얻었고 결정적으로 공중전화 수화 기에 남아있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던 공중전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또 몇 시간 동안이나 전화는 걸려오지 않자 나리 부모님은 경찰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존재를 눈치채고 나리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경찰도 함께 초조한 시간을 보내던 그날 밤 9시, 드디어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나리 엄마에게 흥분한 상태임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벨이 3번 울린 후에 전화를 받도록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준비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오늘 카드를 가지고 예예. 명동 전철역 7자리 메시지 건물 있고 거기 8층에 가서 기다려. 어머니는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달라고 애원하며 통화를 길게 유지했고, 이번에도 발신지가 특정되었는데 명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범인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지만 곧바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당시 카페에 있었던 손님은 13명. 이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확신한 경찰은 출입문을 봉쇄하고 모든 손님과 종업원을 검문합니다. 현장에는 임산부였던 전현주도 있었습니다. 이제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적사항과 지문 채취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체포는 할 수 없었는데요. 이때 전현주와 그녀의 친구들이 임산부를 놀라게 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들도 설마 임산부가 하는 생각에 간단한 신원조사만 한 뒤에 보내주게 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고, 분명 이 중에 범인이 있다고 확신을 놓지 않은 경찰은 당시 카페에 있었던 13명의 집 근처에 형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건에 진전이 없었고 유괴범에게마저 전화가 오지 않자 나리의 부모님에게 동의를 얻고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원래 아동 유괴 사건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출될 경우에 범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아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은 유괴 후 3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빨리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아이의 이름도 특이했기 때문에 전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일주일 뒤 한 중년의 남성이 제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현재 가출한 상태이고 만삭인데 본인의 집 근처에서 형사들이 자꾸 서성인다며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는 남성. 그는 전현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제보자와 부인 그리고 처남 이렇게 3명이 같이 경찰서로 출석합니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하고 협박범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자리에서 3명 모두 전현주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정했고 마침 이때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치. 한편 전현주는 여관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9월 12일 오전 9시경 사건 발생 14일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여관에 급습한 경찰은 전현주 검거에 성공하는데 현장에서 나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가장 먼저 나리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현주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집요한 추궁 끝에 입을 연 전현주는 경찰들을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사당동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한 그녀는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곳에는 등산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경찰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부패한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준아 사실대로 말해. 너 아니잖아 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 전현주의 남편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임산부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전현주 본인 역시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 2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정신과 전문의는 평소 글쓰기에 재주가 있었던 전현주가 무의식 상태에서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전현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1993년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지만 2년 뒤인 26살에 다시 대학에 입학합니다. 재능이 있었고 좋아했던 문예의 창작과에 입학하게 되죠. 그녀는 당시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할 만큼 글쓰기를 좋아했고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사건 6개월 전인 1997년 2월 연극 지망생이었던 남자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 전현주의 부모님은 결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전현주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그녀는 우울감이 커졌고 결국 만삭의 몸으로 유괴를 결심합니다. 지하실로 나리를 데려간 전현주는 집 전화번호, 사는 곳 등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차 부모님에게 짧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첫 번째 통화였습니다. 이후 불길함을 느낀 나리는 계속 집에 가겠다고 소리 지르며 떼를 쓰게 되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웠던 전현주는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자 잠이라도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는데 불안함과 배고픔에 나리는 약 기운에도 잠이 들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나리를 목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유괴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마침 옆에 등산 가방이 하나 있었고 은닉을 위해서 가방에 넣으려면 옷을 벗겨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뒤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리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협박을 이어갔던 것이죠. 전현주의 아이는 교도소에서 태어났고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왕처럼 군림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동 살해범은 수감자 사이에서도 최하위 취급, 폭행과 멸시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름조차 잊을 수 없었던 아이, 박초롱초롱 빛나리. 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 또 다른 나리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